반갑습니다.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입니다. 연구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양악 수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론적인 배경이 될 만한 연구예요.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 돈다든지 하면 시신도 많이 나오고 신체적인 손상, 병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의학기술이 엄청 계단식으로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데 그때쯤에서 나왔던 연구들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히 상상도 못할 연구 방법들이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유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르포트 해가지고 우리 영상에서 엄청 많이 다뤘었는데 프랑스의 사람 이름입니다. 르네 르포트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분이 프랑스의 의사인데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냐 하면 그분의 히스토리에 대한 논문이 있을 정도였거든. 1869년도에 태어났는데 한 19살 정도 됐을 때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꼭 적어놨더라 거기다가. 그리고 그때는 의과대학이 3년이었나 봐요. 3년 뒤에 프랑스에서 최연소 의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르포트 오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르포 오빠가 좀 이상하나? 많이 이상하나? 이 르포 선생님께서 전쟁을 2번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1901년도에 수행한 위턱의 골절에 대한 실험적 연구. 1869년생인데 1901년에 했으면 만 30에 한 거거든. 1901년도에 논문을 썼으면 이 연구는 그 전에 한 거잖아.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맞지? 그러니까 엄청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미쳤거나 시간이 많거나. 교과서에도 다 나와요. 치과대학 교과서, 의과대학 교과서, 해부학 교과서, 외상학 교과서, 외과 교과서, 아간면 외과 교과서 전부 다 나와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임상학적으로 이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두개골을 던져가지고 깨지는 거가 일관된 패턴이 있더라 하고 우리는 배웠거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까데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신을 대상으로 한 건데 우든 클럽이라고 소개가 돼 있거든요. 우든 클럽. 골프 칠 때 1번을 드라이버라고도 하기도 하고 1번 우드라고도 하거든. 처음에 드라이버 칠 때를 아마도 그 우드를 사용해서 얼굴을 때리지 않았을까. 메탈 샤프트를 사용해가지고 얼굴을 때린 것도 있고. 별로 안 잔인하니? 골절을 일으키기 위해서 VISE, 바이스라고 나오던데 나도 그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프레스 기계인데 이렇게 조이는 거 있잖아요. 광대라든지 턱이라든지 하여튼 시신을 옆으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때린 것도 있고 눕혀가지고 이렇게 때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를 이용해서 뼈를 골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골절을 시키려는 도구들이 어마무시하다.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소개해드려도 될까 했는데 내용은 소개 안 할 거예요. 원장님이 배우실 때는 좀 취미가 걸려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그 대구리 있잖아. 저희 스컬. 그 살도 다 발라져 있는 거를 집어 던져가지고 패턴을 찾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입장을 바꿔서 다시 얘기를 하면 그만큼 힘든 연구였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스터디, 연구를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논문으로 출판이 되는 건데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누군가가 다쳤는데 부상당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자 하고 했을 수는 있겠죠. 다양하게 압력을 가했는데 실제로 쪼개지는 패턴은 거의 3가지로 나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르포 1, 르포 2, 르포 3. 이게 대단한 게 또 뭐냐면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거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논문화를 했잖아요. 이 논문이 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 논문을 바탕으로 후학이라든지 제자들이 후속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블로아 프랙처 해가지고 눈에 충격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부러지는지 그런 연구들이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결국에 부러지는 건 뭐야? 부러지는 거는 약한 쪽이 먼저 부러지는 거잖아. 그 위크 포인트를 알면 반대로 얘기하면 수술로 적용을 한다면 연구를 토대로 정형화된 수술 방법이 생겨서 그 수술을 환자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엄청 중요한 연구 아닐까요? 그죠? 근데 돈이 많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돈이 많아야 돼. 돈 많아야 될 것 같지 않냐? 까대봐가지고
르포트 선생님께서 이게 1900년, 1901년도 그 즈음 해가지고 골절 실험을 수행을 하고 논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단물을 좀 빨아먹어야 되니까. 르포트 선생님께서 은퇴하실 시점까지 해가지고 대학의 교수로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프랑스에 제자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테시어라고 유명한 성형제거내과 의사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거 보면 덕분에 골격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는 선천성 기형 환자들의 수술에 임상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르포2,3는 선천성 기형 환자들한테 쓸 수 있지만 르포1 있잖아요. 르포1 양악 수술할 때 위턱을 진짜 벌서타일하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3차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때는 엄청 힘들게 연구를 했지만 우리는 쏙쏙쏙 단물을 빼먹고 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혜택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다시 또 갑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윌리엄 벨 선생님의 논문은 수련 받을 때 공부도 많이 하고 치과 의사입니다. 미국에서의 구강암외과 의사인데, 지금도 어찌 보면 이제 뭐 미용 기술이라든지 미용 수술이라든지 임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경험적으로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론적인 배경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인데 아래 턱에 뭐 SSRO 이런 게 막 나오고 세계에서 막 누가 먼저 했니 했고, 위턱 수술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몇 년을 차이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누가 먼저 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리포트 된 거는 맞지만 옛날부터 했을 수 있잖아. 나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만 먼저 발표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지, 맞지? 근데 그때는 뭐 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보면 위턱은 무서워했었던 것 같아요. 위턱을 쫙 다 자르는 르포1 골절을 이용해가지고 박교정 수술, 양악 수술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논문에 보면 위턱 수술을 제한적으로 하고는 있었으나 혈행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낫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어준 논문이라고 봐도 되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죽은 사람은, 시신은 피가, 돈이 안 흐르지. 그러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낫는 걸 알 수가 없잖아. 사람으로 할 수는 없고 원숭이로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로. 생리학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사람과 되게 유사하니까 지금 같으면은 혈관이 어떻게 이게 신생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검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까지, 여기서 보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1주, 3주, 6주, 24주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어떻게 체크했냐면 1주 때, 3주 때, 6주 때, 24주 때 죽여서 조직 파편을, 이렇게 조직 절편을 만들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본 거지. 원숭이를.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냐? 네,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원숭이를 희생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봐봐요. 1960년대부터 수술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 실험들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 그때 요때 전후로 해가지고 동물 실험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얘네들은 아까 내가 원숭이를 왜 썼다 했지? 사람과 비슷하니까. 맞지. 유전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사람이랑 조금 비슷하니까. 언제 죽였다고? 1주, 3주, 6주, 24주.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위턱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1주차 때는 끊겨 있으니까 피가 잘 안 통해가지고 뼈도 약간 허혈성 느낌, 이스케미아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 지금도 그렇거든. 지금도 잘라놓으면. 그래서 1주에서 2주차의 힐링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1주차에는 조직학적으로 봤더니 부분 해가지고 뼈에 이스케미아, 허혈이 조금 보였다. 근데 이게 훌륭하게도 3주, 6주, 24주를 거치면서 허혈이 없어지고 혈관들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 24주가 되었을 때는 뼈로 다 잘 나았더라. 양악수술 후에 낫는 거. 과정이랑 비슷한. 그렇지. 그 과정을 이제 원숭이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지. 우리는 이제 이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위턱 수술은 이렇게 낫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편하게 또 단물 빼먹을 수 있는 거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위턱 수술까지 포함한 양악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경험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나을까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읽을 때 보니까 이 실험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뼈로 낫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파이브러스 힐링이라고 해가지고 살로 나와서 완전히 뼈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뼈가 다시 붙은 자리는 약할 거라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지. 벨 선생님의 연구는 위턱을 잘라도 혈관이라든지 뼈라든지 뭐 치아라든지 이런 데 큰 문제가 없더라. 주변에서 이제 혈관들이 다 연결되고 아주 정상적으로 낫는 거지. 엄청난 논문이야. 이 연구가 엄청 의미 있다고 동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훌륭한 구강암외과 의사입니다. 이 벨 선생님의 아들도. 브라이언 벨이라고 우리보다는 이제 한 1, 20년 위에 분인데 그분도 구강암외과 선생님이야.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거든요. 수술의 부작용을 책으로 쓰면 뭐 진짜 책이 여기서부터 저까지의 두께가 될 정도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때는 막 이게 부작용들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 치아가 마탱이가 간다든지 뼈가 녹는다든지 크고 작은 부작용들을 경험한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편하게 높은 수준의 외과 의사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고맙지. 주민 여러분들도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양악수술 받았거나 아니면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논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별로 안 잔인하고 뭐 되게 과학적이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할 말 없음. 불편하게 조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저희는 더 좋죠. 저희한테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요렇게 옛날에는 연구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시사하는 점이 있다.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데는 정말 진짜 그 기본이 되는 필요한 저거거든. 혹시라도 저희과 쪽 아니더라도 제가 공부해줬으면 좋겠는 논문이나 연구 같은 거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썸네일 나올 것 같은데? 돈이 많아야만 가능한 연구 뭐 이런 거. 논문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파일럿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반 정도.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반 정도.